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 후기입니다. 요즘 윤석열의 입으로 불리는 변호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이번 윤석열 내란죄 수사가 부당하다, 불법이다, 연일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또 이들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의 입으로 불리는 이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구 학번 동기입니다.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5기입니다. 역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참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기수 위인,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저는 언론사 재직 중 검찰 취재를 많이 했는데 주로 대형 사건 수사검사나 특수통 검사 또는 고위직 검찰 간부들과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검찰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석동현 변호사하고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때 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석 변호사는 1987년 고향인 부산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검찰청 근무가 많은 걸 보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 중수부나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치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도 아니었고요. 물론 꼭 특수통 검사라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워낙 또 우리나라 그간의 특수부 수사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 내에서는 이른바 그런 특수통 검사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년 부산지검장에 오르고 이듬해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2012년이죠. 그 동부지검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로스쿨 출신인 변호사 시험 1회 합격자죠. 로스쿨 출신 그 동부지검 소속의 전모 검사가 피의자인 여성과 검사실에서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부지검장이던 석 검사장이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25년 검사 생활을 접은 건데요. 저도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문제 그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여성 얘기가 검사가 강요했던 건 아닌데 검사가 뭔가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계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알쏭달쏭 했는데 어쨌든 검사는 이 일로 징계도 받고 결국 구속 기소까지 됐죠. 검사는 이 조사받던 중에 여성이 자신을 유혹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혐의가 뭐냐고요? 뇌물죄입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를 성접대라는 뇌물로 본 거죠. 성접대를 뇌물로 보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 과정,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죠. 법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여성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뇌물성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 정검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던 석 변호사가 2013년에 변호사로 변신한 직후에 제가 근무하던 언론사에 찾아와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공손한 태도였고 그때만 해도 저는 부하 검사의 과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런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처음에 부산에서 개업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화우로 옮겨갔습니다. 저하고 인사를 나눴던 것이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보수 성향이 강한 그는 여러 대형 정치적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변이라는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민변과는 뭐 좀 반대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로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데요. 석 변호사는 이 한변의 공동대표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석 변호사가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대중에게 좀 알려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2018년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수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를 맡아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죠. 이때 석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행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 수사의 사령탑이 바로 석 변호사의 대학 동기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고요. 실무지휘자가 또 바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윤석열과 대학 동기이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왜 적폐청산 수사, 윤석열이 그토록 열성적으로 칼을 휘둘렀던 적폐청산 수사의 주요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었지? 그리고 검찰 수사를 또 비판하고요. 근데 그 뭐 법조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검사하고의 친분과 또 변론은 별개죠. 나중에 이 문제를 제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점만 얘기하면 검찰이 대형 수사를 벌이고 또 뭐 정치적 수사 논란이 일고 하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입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은 마구 올라가고요. 그중에서 수사 라인 검사나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관계니까 겉으로는 뭐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유행어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나 할까요? 석 변호사와 윤석열은 적대적이지도 않았지만요. 이후 석 변호사는 2019년 국회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도입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호를 맡았고요.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변호합니다. 2020년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22년 8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소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당한 장영하 변호사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얼마 전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구형이 이루어졌네요. 석 변호사는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데 정치 성적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부산 사하에서, 2020년 21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에서 출마를 시도했으나 각각 조경태, 하태경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대외 협력특보를 지내는데 그 덕분인지 그해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약칭이죠. 민주평통의 사무총장이 올랐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사무처장은 차관급입니다. 현 사무처장은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입니다. 민주평통에서는 평화통일이라는 기관지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모 보수 언론사에서 제작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2024년 22대 총선 때는 김웅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송파구 출마를 노렸는데 한동훈이 이끄는 당에서 종편 기자 출신인 박정훈을 단수 공천하면서 또다시 고배를 마십니다. 그 직후 당적을 바꿔서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 우파 성향의 자유통일당으로 옮겨가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출마를 하는데 낙선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영장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강부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원칙적으로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 대상의 내란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수사 영역에 내란죄가 없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은 공수처법 2조 4항에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또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법적인 시비가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뭐 해석의 어떤 차이를 두고서 공수처가 권한 없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 영역인 고위공직자의 범죄, 고위공직자 윤석열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법원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한 것도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죠.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가 이런 법 논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참고로 내란죄 수사권 논쟁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처럼 내란죄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청법 4조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계엄에 관여한 주요 군 장성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이 내란 수괴인 피의자 윤석열을 공수처로 넘긴 것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했어도 공수처가 우리가 하겠다고 넘겨라 하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 사건을 넘긴 것은 수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법 위반 논란이 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아는 분은 아는 얘기지만 요즘 하도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사권 논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뭐 얘기를 꼭 하라고 그래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